안녕하세요. 외도초 6학년 학생 여러분.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교실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 교실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원하며 5월 4일 월요일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과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이제 연습장에 적을 학생들은 연습장을 준비하시고 이제 가볍게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수업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정치라는 이 분야에 처음 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단원의 첫 번째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요 단원을 복습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어 정리를 먼저 하겠는데요. 먼저 정치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그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를 조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들을 통해 이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제도가 바로 선거제도고요. 대표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선생님이 국민이 주인인 그런 사상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 주권이란 단어도 주인이 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간단히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 헌법을 고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는 이 개헌의 역사라고 말을 했었었죠. 권력을 유지하고 이제 오랫동안 독재를 하고 싶어하는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이제 개헌이 이루어졌었고 그 개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조금 더디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제 이 개헌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독재자가 다시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현대의 정치 양상을 띠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직선제라는 단어입니다. 직선제는 직접 선거제도라는 것을 줄인 말인데요. 이 뜻은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직접 선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장 선거나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를 하면서 이제 경험해 보았듯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자기 마음대로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이거와 반대되는 단어로 간선제가 있습니다. 간선제는 간접 선거제도의 줄임말이고 이거는 저번에도 선생님이 어떤 사례를 이야기했었죠. 국민 중에 일부가 대표가 되어 후보를 선거하는 제도인데 그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게 전교 어린이 회장을 뽑을 때 모든 학생이 투표를 하지 않고 각 반의 반장들만 나와서 투표를 하고 그로 인해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이 단점은 모든 국민의 의견이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반에서 나는 1, 2, 3이라는 후보 중에 나는 1번을 뽑고 싶고 내 친구는 2번을 뽑고 싶고 내 친구 또 다른 한 명은 3번을 뽑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반 반장이 3번을 뽑았다. 그러면 이 1번과 2번을 뽑고 싶어하는 나와 친구 1의 의견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 간선제가 이제 대다수의 나라에서도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몇 번의 간선제를 통한 대통령 선출이 있었지만 이제는 폐지되고 직선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임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임제라는 것은 이제 선거에 한 번 당선이 된 후보는 다시 출마할 수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 대표를 하고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단어로는 중임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거에 한 번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다음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것도 개헌의 역사에서 많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임제로 개헌을 많이 했고 그 결과 3번이고 4번 그리고 2번 이렇게 했던 대통령들이 있었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실린 주요 사건으로는 1960년에 있었던 4.19 혁명, 1980년에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이 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련 인물과 배경, 경과, 그리고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4.19 혁명은 관련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이자 세 번째까지도 대통령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이 4.19 혁명의 배경은 3.15 부정선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3대까지 대통령을 하다가 이제 4대 대통령을 하기 위한 선거에서 영에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표를 조작하거나 이제 상대 후보의 표를 불태우고 저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샌드위치 개표처럼 표를 100장 단위로 묶어서 중간에 있는 표를 세지 않고 이제 이승만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표했던 그런 선거입니다. 자, 이 선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 3.15 부정선거의 경과,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3월 15일 날 선거를 하기 전에 2월 28일 날 1960년 2월 28일 날 장면이라는 후보가 대구에 유세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유세 현장에 가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제로 학생들을 잡아두었습니다. 그거에 반발한 대구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었던 게 일단 이 발단이에요. 그리고 3월 15일 날 이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마산의 시민들이 이제 여기에 시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 학생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은 김주열 학생의 사망을 이제 실종이라고
은폐를 했지만 바다에 빠뜨려 놨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소식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결과 4월 19일 날 전국에서 시위가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18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반발을 해서 정부에 항의를 했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하와이로 망명을 하여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4.19 혁명의 결과로는 이제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이제 한 사람이 너무 독재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줄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이제 정당에게 넘기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대통령제에서 내각 중심제로 정치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제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고, 하지만 대통령의 힘보다 정당의 힘이 더 강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결국 이제 박정희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 의해서 10개월 만에 다시 폐지가 됩니다. 다시 대통령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굵직한 사건이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에 있었지만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진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물로는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적었습니다. 둘 다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공통점은 군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경에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에요. 군부 독재라는, 이 군부라는 말은 이제 군사, 그러니까 군인에 의한 독재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 이 5.18 민주화 운동의 배경입니다. 자, 경과를 알아보자면 이제 1961년에 이제 5.16 군사정변이 박정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박정희가 이제 우리나라를 독재합니다. 이제 헌법을 개헌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3번에서 이제 무제한으로 늘리고, 또 국회를 장악할 수 있고 법원에 일을 하는 판사와 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듭니다. 그런 헌법의 이름이 유신헌법이고, 이제 그것에 반발한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박정희의 부하인 김재규라는 인물에 의해서 박정희가 총을 맞고 사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이후 이제 민주화가 시작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다른 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군인의 이름이 바로 전두환이고, 전두환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다시 군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이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에 광주라는, 우리나라 지금은 현재는 광역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라도 소속이었어요. 그 광주에서 이 전두환의 군부 독재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광주를 봉쇄하고 광주에 대해서 광주에 누구도 드나들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게 이제 봉쇄를 하고, 어떤 언론 소식도 이 광주의 사태를 보도하지 못하게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른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 사실을 모른 채로 광주의 시민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영상을 찍을 시점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광주지방법원에 이제 소환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있다면 뭐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서 전두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이 전두환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그 시민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이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이제 전 국민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매우 이제 분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5.18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이 희생에는 당연히 대학생과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일반인들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이 전두환의 무력에 의해서 이 시위가 진압은 되었지만 이제 이 부당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인물로는 박종철, 이한열, 그리고 전두환을 적었습니다. 자, 전두환이 이제 1980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물론 간선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대통령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는 이제 국민들이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지 않고 자기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노태우를 이제 후계자로 삼아서 다시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그 정권을 조종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의도를 파악한 시민들은 이제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대통령 선거제도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자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권력에 욕심이 많은 전두환이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다시 무력으로 이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책상을 탁 하고 쳤더니 박종철이 억 하고 죽었다, 이런 경찰의 그 보도가 있었는데 당연히 거짓말이죠. 박종철의 고문 사망을 은폐하려고 경찰이 거짓을 진술했고,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시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에서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이 이제 최루탄이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이제 연막가스가 나오는 그런 수류탄과 같은 그런 물건인데, 이게 폭발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 직접 던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은 이것을 시위를 하고 있는 민중을 향해 이 최루탄을 던졌고, 그것을 이제 머리에 맞은 이한열 학생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종철 학생과 이한열 학생의 이제 사망을 계기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도 이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장인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시위에 이제 결국 전두환 정권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독재 반대와 직선제 요구에 대한 그 내용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바뀌었던 헌법의 최종이에요.
이제 9차 개헌, 9번째 개헌이 1987년에 이루어졌고, 이 개헌에서 대통령제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그리고 5년 단임제로 바뀝니다. 한 번 나오면 다시 나올 수 없게 되는 그런 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고문을 통해서 이제 취조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고,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현대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는데, 지방자치제는 이제 최초의 국회가 있었던 1948년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었으나, 이 법이 생겼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서 1952년 최초의 선거를 실시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이제 폐지가 되었다가, 이제 아까 좀 전에 있었던 9차 개헌을 통해서 이 법이 다시 개정이 됩니다. 1987년 9차 개헌에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쓸게요. 1991년 의회가 개설되고 4년 후인 1995년에 이제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이제 95년부터 뽑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이제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정치와 행정을 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를 선출하여 이제 지역의 일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구성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있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주도로 치면 도지사, 그리고 서울시로 치면 서울시장,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에 맞게 세종특별시장, 울산광역시장, 이런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역의 이름에 맞게 제주도로 치면 도의원, 그리고 서울시로 치면 시의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임기는 아까도 말했죠. 9차 개헌 때 5년이고, 한 번 나오면 다시 출마할 수 없는, 한 번 당선되면 다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제도인 단임제입니다. 그러니까 5년 대통령을 하면 영원히 대통령에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연임이란 말은 연달아서 취임을 한다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 임기를 채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이고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알기로 9번까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제주도 치면 도지사죠. 이건 조금 특이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기억해 두세요. 4년이고 3선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번 연속이 당선 가능한 거예요. 그럼 총 12년을 하겠죠. 그런데 3선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고, 단임제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12년을 했다가, 예를 들어 A라는 후보가 12년을 하고, 그 다음에 B라는 후보가 4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A라는 후보가 출마를 할 수 있고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또 12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선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C라는 후보가 4년 하면 다시 A가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3번까지만 연속으로 할 수 있고 4번째부터는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4년이고 이것도 무제한으로 출마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가능 연령이 선생님이 교과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과서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19세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제 올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법이 개정된 채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이제는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세가 아니고 18세로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제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는 이렇게 광장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정부에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치거나 항의를 하면서 이렇게 학생과 경찰 간의 무력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려는 자와 그것을 이제 명령에 의해서 탄압해야 하는 자들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였지만, 현대는 그런 무력에 의한 시위가 아니라 촛불 시위와 같이 이제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SNS 올리기,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이제 의견들을 이제 나르고, 그로 인해서 이제 1인 시위와 같이 과거처럼 대다수가 참여하는 시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가 많아졌고, 캠페인 활동, 그리고 서명 운동을 통해 이 정치 의도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치 제도인 투표, 그리고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자기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제도와, 개인이 정당 활동을 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지금 현대 정치 참여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저것 공부해보면서 정치라는 것이 조금 어렵고 선생님이 생소한 용어를 많이 이제 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두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위두랑의 소식이란 칸에 댓글을 달 수 있죠. 이제 거기다가 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물어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